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명지병원의 원목실에서 원목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중학교 3학년 박산하입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천여자중학교 3학년 김진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목이란 병원 목사님이라는 뜻인가요? 네, 병원 목사. 명지병원처럼 병원 안에 원목실이 있는 곳이 많은가요? 우리나라에서 병원들 중에 원목실이 공식적으로 있는 병원은 공식적으로 병원이 인정하는 원목실로 이렇게 정식으로 있는 병원은 몇 개 안 돼요. 외부에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원목실이라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도 그런 병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병원 전체 수의 한 1% 정도. 원목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원목은 일단은 환자분들 중에서 심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적 고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느낌, 삶이 무너지고 바닥이 없는 구멍에 빠진 느낌,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네, 병원에서 예배도 드려요. 환자분들하고. 희망하시는 분들만 내려오셔서. 우리 병원에서는 1층 복도에서 우리 의료재단은 이제 우리 제천명지병원이 명지의료재단에 소속이 돼 있는데, 명지의료재단 산하에는 인천사랑병원, 고양명지병원, 그 다음에 제천명지병원, 이렇게 3개의 종합병원이 있어요. 이 3개의 종합병원에는 전부 다 원목이 다 있어요. 그 이유는 명지의료재단의 이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을 인수하거나 세울 때마다 목사를 이제 우리 교단에 부탁을 해서 목사님을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그 오신 목사님을 원목으로 임명하고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병원의 직원으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셨어요. 아주 독실한.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 같은 사람을 모태신자라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철야 기도, 그리고 그 당시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하면은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계속 예배가 있거든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그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목사님이 되려면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요새는 목사 되기가 쉬워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슨 신학원 이런 데가 있어요. 비인가 신학원. 그런 데 가서 300만 원 주고 한 석 달 다니면 목사도 되고 박사학위도 주고 막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사님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의 역사가 한 20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제 17세기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생겨난 개신교 교단이 이제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갖고 신학적으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개신교 교단은 우리나라에 한 9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보통 그런 교단 같은 경우는 정식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정식 신학대학교가 있고 정식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요새는 거의 다 졸업해야, 그래서 석사학위가 있어야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해야
그래야 목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현장에서 2년, 그럼 몇 년이에요? 9년이죠. 예, 9년 정도의 수련과 공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지역에서 이제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회원으로 참여했다가 거기서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함께한 회원들이 저보고 이제 좀 맡아달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해서 민사협에서 하는 각종 활동들 있죠. 그 활동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시민운동이 네.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시민운동이 이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공식적인 사회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공식적인,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식적 기관이라고 하면 문교부, 학교, 동사무소 예? 이런 건 공식적 기관이죠.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정해진 법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죠? 법이 다 정해놨고, 그럼 그 법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들이야. 그런 공식적 기관은. 시민단체는 왜 생기는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제도와 법이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고 있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식 기관이 할 수 없겠죠.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바뀌니까. 공식적 기관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야 돼.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그죠? 근데 이제 요 테두리 밖에 있거나 이것에 걸쳐 있거나 하는 경계 영역, 이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이런 영역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법과 제도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논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제도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법부는 어디에? 국회죠. 그럼 국회에서 받든지 지방에서는 시의회가 받든지 아니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걸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집회를 해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한다든지 의견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지 설문지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법과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룰 때는 시민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민단체가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자녀분들이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시민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천에서 민사협이 생기게 된 이유가 생기게 된 계기. 처음에는 이제 민사협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뭉치기는 했는데 그 뭉친 게 더 단단해지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제천에서 좀 불미스러운 아동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 좀 오래된,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거기를 믿고 있었죠. 믿고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후원도 많이 하고 이런 데였는데 이제 거기에 있던 잘 보호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제 아동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국가인권위에 의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보고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고 이제 그 피해자들로 주장하던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한국 사회에서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방치되고 이제 언어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이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되기도 했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이제 상처들이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민주시민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민주시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걸 문제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걸 정상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깨어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같은 말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공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갈수록 나는 하찮아지는 느낌,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인간처럼 느껴지는 느낌,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느낌, 이런 게 더 강화된다면 그게 악마적인 교육인 거죠. 그럼 그 반대되는 교육은 뭘까? 그죠? 악마적이지 않은 교육은 그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교육. 목사와 시민단체 활동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목사의 신념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 믿음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늘 속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절망하기 좋은 조건 속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잡혀야 되느냐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초청하셔요.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초청하셔서 당신의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초청해요. 그리고는 당신이 보는 것을, 당신이 듣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러면 그걸 느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지겠죠. 그럼 활동하게 되겠죠. 시민활동, 시민운동을 하거나 이런 이제 사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 테두리 밖에 있는 문제,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문제, 그런데 문제인 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양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양심에 비추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양심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추어 거슬리는 잘못된 문제, 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막연하게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넓잖아, 그죠?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기 때부터 말 배우기 전부터 그 기독교인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랑, 그건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랑은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이스라엘의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병들고 정신병에 걸리고 장애가 있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쫓겨나고 헐벗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셔서 그 속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요, 계속. 그 얘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가들을 꾸짖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인생이에요.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가슴 아파했죠. 사람들이 낙심하고. 근데 이제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갈릴리 지역에 원래 살아계실 때 처형당하기 전에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 갈릴리 지방에 부활하셔서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가서 거기서 만났고 같이 마음을 나눴던 제자들 다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또 얘기하시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나 또한 그렇게 상처 입고 힘없고 희망이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서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은 거죠. 저도 설교는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병원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이제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활동들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저를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죠. 그게 저한테 보상이에요. 우리 명지병원에는 사랑나눔회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조직이 있어요. 사랑나눔회라는 건 병원 직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000원부터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뭐 10,000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30,000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병원에 온 환자분들이나 부득이하게 사고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왔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곤란함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의료비를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잘 운영이 되고 해가지고 지역에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나 또 그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같이 도웁시다 라고 하는 사랑 나눔의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셔서 같이 함께하는 협력 기관들이 생겼어요. 단체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주변에 이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같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이 저는 명지병원이 하는 일 중에 알리고 싶은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더 활발하게 더 왕성하게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쁘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내서 2달에 한 번씩이든 3달에 한 번씩이든 이제 주변에 병원에서 거리가 좀 먼 분들, 병원에 한번 오려면 교통편도 불편하고 이런 지역 중심으로 다니면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해요. 그것도 이제 사랑 나눔의 활동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일들. 그런 게 더 이렇게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하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같이 모여서 책도 같이 좀 읽고, 그 다음에 그 책 읽은 내용 가지고 같이 대화도 좀 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특히 이게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고전. 그게 혼자서 읽으면 재미가 좀 없을 수 있어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우리 왜 세계 문학 전집 이런 데 보면 뭐 기암성이라든지 모비딕이라든지 뭐 저 플라타크 영웅전이라든지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게 그냥 혼자 읽기는 좀 지겨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종교가 이제 다른 분들 제가 보통 환자분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라고 밝혀요. 저는 병원에 있는 목사예요. 불편하신 건 없나 도와드릴 건 없나 한번 와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불교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저 같은 경우 묻는 게 어느 절에 주로 많이 가세요? 이걸 물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도 절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변에요 제천에 있는 절에 몇 군데 간 데가 있는 거예요. 친한 스님도 있고. 그 이제 어디 절에 다닌다 그러면 혹시 내가 아는 절일까봐 아는 체 하려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근데 보통 타종교인들 중에 목사를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빨리 피해드려요. 그게 예의겠죠.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